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한 시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뒤따라 들어온 10대 소녀가 시민을 내동댕이 치며 때리기 시작합니다. 소녀를 말리자 이번에는 직원을 폭행합니다. 잠시 후 분이 덜 풀렸는지 물건을 마구 내던집니다.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나와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폭행을 하는 걸 보고 직원이 달려가가지고 말리자. 폭행을 한 청소년은 18살 A양으로 지적장애 2급입니다. 바로 앞 공원에서 시작된 딸의 폭력을 피하려고 센터를 찾았다가 함께 있던 직원까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A양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임 등을 고려해 피해 직원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이나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술에 취한 신고자가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붙잡히는 등 대구 지역 검거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구속 건수만 139명에 이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라거나 이런 어떤 예방 장치로는 막을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청경을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친절이 요구되는 직업 특성상 폭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무원들. 속수무책의 폭력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경북 지역의 현실이기도 하죠. 고령화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소멸 위기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북은 지난 3월부터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35%, 전국 평균 15.23%를 크게 웃돕니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경북.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노령화 지수는 164.5로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은 전국 15개 시군 가운데 6곳이 경북으로 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한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복지 수요 증가로 시군의 재정 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농촌 커뮤니티 붕괴입니다. 중소도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 또 농촌 지역에는 정주 여건 취약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고령화가 낳는 사회 경제적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사실 고령화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의 현 주소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는 68살 김모 할아버지. 자전거로 하루 종일 실어 날라도 손에 쥐는 돈은 3,000원이 안 됩니다. 생활비는커녕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우기도 빠듯한 수입입니다. 하루에 내가 200원 40원 사거든. 100kg 사봐야 돈 4,000원. 인근 공원은 갈 곳이 마땅찮은 노인들의 놀이터입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근로소득은 평균 120여만 원, 월 10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 등 지원금을 다 합쳐도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때 노인들이 한 80만 원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유지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한 20%대 밑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수년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막막한 노후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은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경북의 고령화와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셨는데요. 경상북도는 이를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부터 일자리, 노인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한 토마토 농가. 창농을 꿈꾸는 청년 2명이 농장 주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설명을 들은 대로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이웃마을 가지농가에서도 실습이 한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실습 현장입니다. 올해 초 선정된 청년 40명이 조를 나눠 토마토, 가지농가 6군데를 돌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론 교육도 마쳤습니다. 교육장에서 배우는 것도 기초적인 것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현장 실습 나와서 멘토 선생님들의 한 10년 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습 교육이 끝나면 딸기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를 시작합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로 1, 2년 정도 일하고 이후 준비가 되면 스스로 창농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거 지원 준비도 한창입니다. 임시 주거 공간 부지에는 컨테이너 11동 등 임시 숙소가 들어섭니다. 일자리, 주거, 생활 여건 등의 포괄적인 지원은 청년들이 귀농 의지를 다지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와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도 있고 땅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하우스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마을을 구성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안계면에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탁회의, 새꿈학당 등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뭔가 의욕적이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열이라든가 의욕, 희망을 잘 뒷받침한다면은 이 사업이 의성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다시 말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속도를 내자 마을 주민들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이 이제 대가 끊겨지는 상태인데 젊은 애들 다시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나이 든 사람들밖에 뭐 고령화돼 갖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 오면 또 새로운 기분이고 애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죠.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경북 지역 학교에서 포르말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과학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폐시약과 포르말린 등의 유해 물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있는데요. 과학실의 안전을 담당한 인력 부족 문제와 폐기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의 처리 방법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병주 기자입니다. 학교 과학실의 안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관리 지침에 맞게 수업을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실험에 쓰이는 시약이 잘 보관돼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최근 경북도 내 학교에서 포르말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경북교육청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일단은 시약을 폐시약 처리를 다 했는데 폐시약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그 위급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가장 위험한 포르말린이라든지 그 액침이라든지 아니면 수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학교들을 위주로 먼저 점검을 나가고요.
포르말린은 생물 표본을 만들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액침으로 사용됐지만 해부학 수업이 사라지면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교내에 보관하고 있는 포르말린과 폐시약을 전량 수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제 뭐 생명 존중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과정이 없어지면서 그런 자료들은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체가 되니까 또 이런 유리병도 또 오래되고 밀폐된 상태도 지금 많이 돼가 막 이래 자연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한 몇 년 전부터 폐시약 처리할 때 뭐 식물고 표본병도 우리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폐기한 포르말린과 폐시약은 한 해 평균 20톤이 넘습니다. 올해는 30여 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출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학교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과학실을 관리하는 과학 전담사들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교무행정직으로 통합되면서 과학을 전담하는 행정사들이 줄었습니다. 경북도 내 900여 개 학교 가운데 70여 명의 과학 전담 교무행정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24학급 이상 학교에는 과학 전담 교무행정사를 따로 두게 돼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행정사가 과학실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간 파트타임을 쓰다가 그다음에 올해는 또 그 학교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뭐 전담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행정사가 같이 교무실에 업무가 많은데 과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과학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과학을 아예 과학적으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준비실에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저는 아예 교무실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자격을 가진 인력이 배치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라도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뭐 과학실 교구나 약품 같은 거를 이래 관리해 줄 수 있는 보조 인력 교무 행정사들을 좀 더 추가 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량의 포르말린 유출로 학생 6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을 두고 병이 조금은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만 12건의 교내 포르말린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극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쏟거나 해서 그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은 약간 묻은 정도에서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런 독극물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독극물이 실험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쏟아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자 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포르말린 외에 폐기 자체가 어려운 유해 화학물질은 처치 곤란입니다. 순 온도계도 최근 알코올 온도계로 교체되면서 폐기 대상이 됐습니다. 기압이나 온도를 측정했던 수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자체 폐기가 어려운데다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폐수통 보관함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은에 노출되면 폐 손상이 심할 경우 경련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출이 만성화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신장에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수은이 유출될 경우 황을 뿌린 뒤 수거를 해야 할 정도로 처리도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물 분류를 별도로 하고 처리 방법도 별도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방법대로는 안전하게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기관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 안내를 해서 당분간은 폐기하지 말고. 끊이지 않은 과학실 안전사고, 전문 인력의 충원과 관리지침 이행으로 학교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명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죠. 경산 폐코발트 광산에 세워진 위령탑이 일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유족들의 가슴은 검게 멍들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위령탑입니다. 6.25 전쟁 직후 코발트 광산 폐갱도와 대원골에서 국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3,500여 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위령탑의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위령탑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가 구부러지고 나무 기둥은 부서졌습니다. 훼손된 울타리와 마주보고 있는 위령탑의 뒷부분입니다. 커다란 망치로 내려 찍은 것처럼 위령탑의 기단부가 깨져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위령제를 앞두고 벌초를 하러 왔던 유족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이 위령탑은 제 혼자 보입니까? 3,500명의 여기 이름도 물론 못 올라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탑 하나에는 그냥 개인의 산소의 위령탑이 아니고 경산 3,500명 희생자 위령탑입니다. 거기에다 이런 파손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건 상식 이하의 사람이지. 다행히 위령탑의 앞부분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가슴은 검게 멍들었습니다. 그 70년간 그 억울함과 그 한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보다도 다리가 딴 사람들이 못 느끼는 그런 감정을 여기 평생을 그 한을 와서 느끼고 참 풀고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조금만 더 참 좋은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위령탑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 같지는 않다며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단했을 때는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그런 종류로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다가 거기가 좁아지니까 이제 그 부딪히는 흔적 그걸로 추정이 됐어요. 과실 손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 자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수사는 진행을 안 했어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인 만큼 위령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미술관이 수억 원을 들여 사들인 해외 작품들이 몇 년째 전시 한 번 되지 못한 채 창고 속에 잠들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억대 미술품들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된 미술품들입니다. 상자 속에 꽁꽁 쌓인 채 포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인 미술품은 모두 14점. 지난 2012년부터 6억 원 정도를 주고 해외에서 사들인 이 작품들은 아직 한 번도 미술관에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뒤 창고 속에만 박힌 채 몇 년째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대구 미술관에 소장품 관리 파트가 없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미술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 소장품 수집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게시해 나가는. 대구 미술관이 지난 9년 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작품은 모두 35점. 48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습니다. 한 점당 평균 가격은 1억 3천여만 원으로 국내 작품 구입비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문제는 이 작품들이 많아야 한두 차례 전시된 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12, 15억 원을 들여 국내외 작품을 사들이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작가들의 작품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미술관 전시와 지역 미술계 발전을 연계하고 잠자는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개라는 작품을 구입하면서 활용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개선점은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좀 이제 작품을 구입할 때 정말 옳은 작품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활용도도 어떻게 하라는 이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정비. 대구시도 올해 안에 미술관 소장품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다른 시도와의 교류전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품만을 가지고 주제 전시를 할 수 있는 단독 전시로서는 아직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구입한 고가의 해외 작품을 시민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전시 활용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한 작가당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고가의 미술품들.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타고 나가면 잠깐 세워둘 곳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관소마다 버려진 자전거들이 자리를 다 차지한 건데요. 양심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고속버스 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체인은 녹슬고 바퀴는 바람이 빠져 못 쓰는 자전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언제부터 세워둔 건지 구석구석 거미줄에 바구니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게가 고속버스 관광객인데 오고 가가는데 자전거가 너무 오래 방치되고 쓰레기도 많이 차이고 소골이 있으니까 저 쓰레기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 싫고. 자전거도 모자라 오토바이까지 장기간 방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붙여봐도 주인이 나타나 처리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 때문에 정작 자전거를 잠시 보관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그냥 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 시내 무단 방치 자전거는 연간 900여 대, 150여 곳에 이르는 보관소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동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10일 경과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후 무단 방치 자전거 보관소에 이동 보관하고 왔다가 수리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폐자전거 수거 비용은 한 대당 3,000원 선. 몇천 원 아끼려 양심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가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 신청서 건립에 관한 시민 설명회가 28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청사 건립 기본 구상과 후보지 신청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정지 평가 기준 등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무작위로 뽑은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받아 올해 안에 건립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린이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번을 접종하고 이외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 어린이는 10월 15일부터 매년 한 번씩 접종하면 됩니다. 무료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고 안동에 있는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안동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지역 선도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신매시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등 19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성구와 시장 상인회는 오는 2021년까지 시장 온라인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자체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이 편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영 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의 고령화, 이제는 이 사회적 재난으로 칭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인데요. 지역 재정 악화부터 지방 소멸까지 얽혀있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유독 이 대구 경북의 고령화가 더 심각한지,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석 경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천용기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의 대구 경북 고령화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지 자세한 내막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참 이 부분은 뭐 그야말로 국가 사회적인 문제죠. 그 고령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요. 그 유소년, 그리고 유소년이라 그러면 보통 나이로 치면 이제 14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네. 그 유소년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보통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이 비율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2위입니다. 2위고요. 예, 그리고 이 유소년 대비한 소위 말하는 노령화 지수 전국의 탑 15개 지역, 뭐 좋은 의미의 탑이 아니고 상위 15개 지역 중에 우리 경상북도 안에 6개 구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우 좋은 거 아니죠.
바로 우리 인근의 군위, 의성, 청송, 그다음에 우리 경북의 그 남쪽 쪽에 뭐 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에 영양 영덕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해서 노인 인구 비율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빠른 편인데 이해가 그야말로 전체 그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몇 프로냐라고 얘기를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대구가 어쨌든 6대 광역시도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인구 10명 중에 이미 뭐 한 명 이상은 기본 노인 인구라는 거고 경북은 20%를 이미 넘은 지역도 있고 네. 거의 2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좀 시골 지역은 더 심각하죠. 30%를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노인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냐? 우리 국민 전체의 14%를 넘었었습니다. 가까운 그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 26.5% 넘었어요. 조금 지나면 일본은 국민 3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흔히 노인 대국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곧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지금 문제고 걱정이죠. 그러니까 어린 인구는 적고 노인 인구가 극단적으로 많다. 그렇죠. 이런 좀 분석인 건데 이게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지게 되겠죠. 더욱이 고위험 도시 대부분이 지금 경북에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평균 연령으로만 보면 이 포항, 구미, 경산, 그리고 경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북 전체의 평균 연령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는 그나마 젊은 인구가 좀 있지만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고령화가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이걸 바꿔서 풀이해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인구 유출의 상당수는 청년층이 떠나가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 노령층의 인구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일본의 한 학자가 통계를 낸 건데 전체 인구 가운데 가임기인 여성의 인구와 그리고 이 인구가 가지고 있는 비율과 또 이 노령 인구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측정하게 되는데 네. 이 가운데 경북의 상당수가 이 지방 소멸 위험이 높은 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한 수치인데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우리에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게 된 거죠. 그 고령화로 고령화 인구는 많아지고 또 일자리는 줄어들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노인도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뭐 연금이 있다든지 뭐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잘 받고 있는 경우는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노인 일자리의 수요가 그야말로 하고 싶다. 그러나 자리가 없는 소위 말하는 노인 일자리 대기 수요자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넘었었고 우리 대구 경북에도 10,000명 전후라 그러는데 실제로 네. 이보다 더 많아요.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는 뭐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만 해도 61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고 이걸 내년에는 13만 개 정도를 더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한 출생자 숫자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로 치면은 65에서 57살 정도의 이분들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랬죠.
그 당시 이제 저도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 당시에 뭐 어릴 때 정말 교실 하나에 70명, 80명이었습니다. 2부제 수업도 했던 그야말로 콩나물 교실이었죠.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인구로 접어드는 겁니다. 네. 노인인구로. 그러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나 됩니다. 14%가 새롭게 노인 인구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노인 일자리는 더욱더 필요하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가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위 뭐 공공 환경 미화라든지 뭐 이런 일이 주거든요. 뭐 열에 7번 뭐 쓰레기 줍고 뭐 이렇게 막 나무 가지 치고 강변에 가서 이렇게 정화 작업하는 이런 그야말로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노령 인구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이렇게 고령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재정 자립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구 경북이 좀 꼴찌 수준이죠. 맞습니다. 이 경북과 대구의 지방자치단체 10곳 중에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북과 대구 지역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으로 59.4%에 달했습니다. 네. 경북의 재정 자립도가 31.9%였는데 전남, 전북, 강원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앞서 경북, 전남, 전북, 강원을 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경북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 지역으로 청년층이 대거 이동을 하고 일자리도 그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세 수입 자체가 적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만의 탓으로 돌려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의 재정 자립도 역시나 51.6%로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인데 네.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밑에 경북이나 전남과 같은 지자체 30% 초반대의 지자체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평균에 근접한다는 거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거죠. 예,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이 농촌 간의 격차가 앞으로 우리에게 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이 초고령 사회 부작용 중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대구 경북도의 고독사가 점차 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우려스럽게 다가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독사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정의로 그야말로 무연고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연고자가 없어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 이런 경우인데 이 수치로 대구만 해도 지금 2014년에서 2018년 이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구만 해도 지금 13명이었던 숫자가 2018년도 64명이 됐고요. 5배가 늘었다는 거죠. 경상북도는 16명에서 46명,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대구와 경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오히려 경북이 시골이 더 그럴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시골은 그래도 그 동네 마을에 서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서로 옆집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네네. 뭐 경로당이라든지 등등. 근데 대구 같은 광역시만 해도 그야말로 동네 뒷골매 골방에서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걸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는데 최근 3년간 혼자 사는 그 노인의 이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 기본적인 비율 자체 대구만 해도 25.8%가 늘었고 경북도 한 17%가 늘었습니다. 점점 혼자 살게 되는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고독사의 숫자도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너무 부양을 하지도 않고 또 챙기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 노인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정책적으로 또 현장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현재 상황은 제가 방금 우리 청 기자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사회, 중앙정부가 집중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좀 나가야 되지. 재정 자립도 기본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100%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런 고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사회적 재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결과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5.5%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장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노인의 67.6%는 노인복지가 확대될 경우에도 청장년층에게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노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청장년층 역시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55.4%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서 기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공근로나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청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연령층에서 노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수록 청년층, 장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 노인들 스스로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더 우울감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이 봤을 때 노인층에 들어가는 복지 혜택 때문에 우리 사회에 들어가는 다른 복지나 청년에게 들어가야 되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는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고 우울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지내겠다, 혼자 알아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고독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노인과 청년의 상생이 결국 고령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관련된 사례를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역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박명배 센터장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내놓은 고령화 대책들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 유입이 고령화 해소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면단위 농촌 지역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생산되는 농업 기반의 산업들이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가공공장을 지어준다든지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농민들로 구성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농촌 지역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면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과 다른 새로운 사고를 하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집단들이 대규모 농촌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토착 철학과 충돌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지금 농산물이나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들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농촌에 유입하는 정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자체가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을 꾀하고 있는데 성공 모델로 손꼽을 만한 사례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농촌 마을에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에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나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청년들을 이 폐교에 불러들이고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폐교를 중심으로 청년들은 여러 가지 디자인 사업이나 포장지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진행된 사업으로 농산물을 포장해서
청년들이 유통까지 책임지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청년 9명과 그 지역 주민 5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성공 사례가 좀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령화 안착을 위한 사업들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게 있나요? 돌봄 사업들이 면 단위까지 조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공동체 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6군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역의 고령화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박명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안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참 어렵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박명배 센터장께서 이번은 현장에서 직접 노인 돌봄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에 컨설팅도 하신다든지 그야말로 우리 지역사회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여기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이 외에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는 유사촌 시범마을 해서 도시 사람을 또 오게 해서 살게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또 이 폐교를 활용해서 청년 예술 공방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저 일일이 열거하기가 참 너무 많긴 합니다만 그 효과가 아직은 좀 미진하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행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령화 극복 청 기자님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지금까지 정책들이 나온 걸 보면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청년들은 알아서 찾아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 최저임금 문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농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저임금에서 일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피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추석 기성길에도 보면 차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됐는지 원인부터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청년이 떠난다고 하는 지역의 삶의 조건이 좋아지게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야 여기 사니까 우리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 청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가 될 거고 인식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겠지요. 자, 오늘 이슈토크 고령화 실태부터 대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